단체 교섭, 영어로는 컬렉티브 바기닝이라고 하죠. 컬렉티브 바기닝. 피고용인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하지 않는 것은 단체 교섭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노사협의회가 있던 것을 단체 교섭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복지 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자체를 통해서 단결의 힘, 주로는 이제 파업인 거죠. 파업의 어떤 힘을 배경으로 해서 교섭을 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그 기업에서는 임단협이라고 해요. 임단협, 임금협약, 단체협약.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단체 교섭의 결과물을 단체 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요. 2번에 이어. 그러니까 컬렉티브 바기닝을 통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컬렉티브 어그리먼트 혹은 컬렉티브 컨트랙트,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임금 협약하고 단체 협약을 보통 구분을 해요. 큰 의미에서는 광의의 단체 협약에 속하죠,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임금 협약은 매년 해요. 뭘 다루는 거니까? 임금 인상률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 해에 임금 인상률, 뭐 물가, 뭐 이런 거, 생산성 이런 거 반영해가지고 이제 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임금 협약을 매년 체결하고, 단체 협약은 대체로 2년에 한 번 정도 체결하는 거죠. 단체 협약은 그럼 뭐겠어요? 여기 나오는 그런 뭐 인사 제도라든가 기업의 어떤 그런 그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교대제 근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뭐 아까 상담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런 제도들을 정하는 규칙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임단협이라고 하죠. 임단협.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때는 막 6개월씩 해요. 6개월씩. 그리고 협상을 좋은 분위기에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통합적 협상도 있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험악하고, 그래서 그런 그 협약 체결에 드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협상 비용입니다. 협상 비용. 일종의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 실제로 거래 비용은 그러니까 생산 비용과 구별되는데,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인건비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비용, 뭐 복지 이런 것도 있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광고 내는 거 이런 거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드는 시간, 단체 협약상에 드는 시간 이런 것도 다 비용인 거죠. 일종의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거 하는 때에 경영 지식을 발휘해서 보다 더 시장을 조사하고 뭐 상품을 탐색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노사 간의 공동 결정이다. 그러니까 공동 결정이란 말은, 그래서 이제 지금 불가피하게 경영 참가와 노사 단체 그 교섭을 조금 넘나들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경영 참가와 단체 교섭의 관계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경영 참가가 보다 더 큰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경영 참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게 돼요. 직접적인 경영 참가는 그 대표적인 것이 팀제예요. 팀제. 옛날 전통적인 이런 그 관료제 조직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못 하다가 팀의 운영에 관해서 뭐 개선, 불만에 관해서 팀장한테 직접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직접적인 경영 참가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고, 간접적인 경영 참가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하는 것을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범주로 나눌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영 참가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세기, 강도에 따라서 가장 센 것이 뭐냐면은 공동결정이에요. 공동결정.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는데 사용자만큼의 공동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권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낮은 거는 협의. 그 다음에는 정보 공유예요. 정보 공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종의, 제가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영에 참가하는 하나의 일환, 즉 공동 결정의 방식이다.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결국은 뭘 갖고 얘기를 해요? 경영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경영에 참가를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경영 참가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 시간에만,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만, 그러니까 사용자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영 참가는 오히려 상당히 더 포괄적인 어떤 개념일 수 있다. 단체 교섭까지 포괄한. 그렇게 봤을 때에 단체 교섭은 공동결정, 협의, 정보 공유 중에서 공동결정에 해당하는 경영 참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게 뭐 경영 참가예요? 참가예요? 예? 왜요? 네. 네, 그렇죠. 이거 뭐 자세한 건 또 저기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 뭐 땅을 사는데 말이에요. 땅을 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서 땅을 사고서는 나중에 남편이 죽고 보니까 땅을 샀더라고. 굉장히 부인이 기분이 상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그러니까 그 가게, 가정의 의사결정에 부인을, 얘를 반대로 드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정의 어떤 그 금고를 가지고 있고 재정의 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남편이 얼마나 거기 관여하느냐, 경영 참가를 하느냐 시기를 봤을 때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사고 나서 나 땅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혀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가게에 좀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거는 뭐냐면은 사후 정보 공유예요. 뭔 얘기를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땅 샀다고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그나마 경영에 참가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건 뭐냐면은 사전 정보 공유예요. 사전. 나 땅 살 거야. 그래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묻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약간의 미묘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까 협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협의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영 참가냐? 경영 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본부 직원들과 뭐 노동조합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게 돼요.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수위는 내가 조절을 하죠, 그죠?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하게 되면은 말이라는 것에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조직 개발의 그런 기법들에는 마이크로코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갈등의 대표들 혹은 일부 집단들 같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막 뭐 래프팅도 하게 하고 뭐 야간 뭐 이렇게 산행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협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공동 결정이죠. 공동 결정인데 그 뭐 이렇게 수위도 또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으로 결정하긴 하는데 캐스팅 보트는 사용자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완전히 공동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단체 교섭은 정말 엄밀한 수준에서의 공동 결정이다. 단체 협약을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영 참가의 공동 결정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합의에 이끌려고, 합의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일련의 정치적인 과정이죠. 여기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말은 조금 더 광의의 정치이죠, 그죠? 우리 뭐 정당 정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파워와 협상, 뭐 언어, 이런 설득, 뭐 이런 것들의 정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서 사실 또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내부의 정치입니다. 내부의 정치. 내부의 정치. 그러니까 그 사용자 측에서도 회계 파트나 재무 파트와 HR 파트의 입장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 거지. 강경파, 온건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협상은 사실은 상대방과의 협상도 어렵지만은 그 내부에서의 협상이 어느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우리 FTA 할 때 그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웠죠. 하지만 더 어려운 부분은 뭐였어요? 농민들과 자동차 업계들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사실 더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더 치열하고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것이죠. 그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네, 그 법적으로 단체 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행사될 수 있다. 법은 뭐 이게 결국 뭐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종의 좀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체 교섭권은 일종의 어떤 최저의 어떤 보장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서는 근로 휴일을 15일을 줘요. 단체 교섭에서는 18일을 줘. 그럼 무엇에 우선이나요? 뭐가 더 세? 법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체 교섭이 우선한다고요. 18일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위의 향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법과 다르면은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적용하는 거예요? 단체 교섭에, 단체 협약에 따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법에서는 15일인데 단체 교섭에서 12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되겠어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개선돼. 그러니까 근로자의 그 지위에 긍정적일 때 좋으면은 단체 교섭 쪽을 따르는 걸 말해요. 법이 더 좋으면은 그러면 법은 최저의 어떤 수단으로 이제 되는 거고, 단체 교섭은 그래서 긍정적인 이득을 줄 때에 그것을 적용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 용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면은 이것도 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또 곡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협상장에 가서 한 대 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왜 안 까? 왜 안 때려? 예? 아니 뭐 다 배상 청구할 수 없대는데? 좀 황당하지 않아요?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정말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세요. 정말 있어요, 이렇게. 왜 안 때릴까요? 근데 막 다 때려보시면 되잖아. 그건 이제 폭력법에, 폭력 그 법에 저촉돼서 그거는 다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쟁의행위를 해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단 말이죠. 가끔 근데 신문에 보면은 쟁의행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막 100억, 200억씩 막 손해배상하는 얘기 가끔 듣죠. 이 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뭐 맨날 하는 거 그거잖아요.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옛날에, 요새는 잘 안 나오죠. 파업하면은 뭐 몇 조의 뭐 생산 차질에서 손해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용자가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한다고 막 언론에서 누가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이게 그 독일에서 인터뷰를 할 때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인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법 전공자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법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일상화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법을 저도 잘 모르고 사실은 또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지키기도 하고 법과 법 현실에 거리가 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준법 국가 이런 데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이치가 좀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이 법적 근거에 따르면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했을 때 쟁의 절차를 어겼거나 그걸 영어로는 와일드 캣이라고 그래요. 와일드 캣이 뭐예요? 들고양이죠, 그죠? 예, 원래 맨 처음에 파업에 관한 그 법률은 사실은 들고양이,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 워낙 많았어. 막 사용자한테 막 너무 치이고 막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자본주의 초기에 말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그런 공간에서만 어떤 절차로서만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불법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 불법을 해서 만약에 어떤 그 생산이 차질이 빚었다. 그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다. 그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언제 손해배상 청구했을까요? 뭐 아마 쌍용차에서도 그런 뭐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게 꼭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불법 파업이 아니에요. 파업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해야지만이 그래야만 이제 준법적인 그런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급 단체,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업종 뭐 상급 노조에 이렇게 그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문성이 그쪽에서 더 세다고 한다면. 근데 그럼 다 위임하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왜 그래요? 컨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각 기업에 뭐 아무리 상급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말빨이 세다고 하더라도 협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굉장히 좀 특수한 그 맥락을 이해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분히 잘 이렇게 그 준비하지 않고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협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용자는 단체 교섭의 중요한 내용인 단체 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해태, 뭐 말이 되게 어렵죠. 해태자과 생각나죠. 해태제과. 그거랑은 상관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안 하고 개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거절하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노사관계 역사 볼 때 맨 처음에 그래서 단체 교섭의 질서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맨 처음에 나왔어요? 선 파업, 후 교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해태해도 뭐 그냥 법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파업부터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쟁의부터 하고 피해부터 입히고 이렇게 단체 교섭이 한 거죠. 근데 지금에 있어서 어떤 뭐 그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은 걸리죠. 사용자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원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취업 시간, 근로 시간 중에 단체 교섭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임금을 그러니까 그 근로 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그 지원하는 것은 이제 그 어용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합 활동을 그 합법적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체 교섭도 그것을 일종의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로시간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부당한 사용자 측의 지원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업무와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사실은 좀 공부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단체 교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역시 그 교섭 형태를 말합니다. 교섭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사관계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산별교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별교섭, 산별노조. 산별노조를 근데 좀 한풀 좀 꺾인 감이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산별노조가 있나요? 산별노조는 뭘 말하나요? 그리고 산별교섭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업별 교섭이 강하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업별 교섭이 강합니다. 기업별 교섭은 뭐냐면은 기업별 단위 노조와 해당 기업 사용자 간의 교섭 형태를 말한다. 단위 노조라는 말과 노조 지부라는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산별 노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산별 노조 갖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더 이상 없고 현대자동차 지부가 있습니다. 금속 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단일 노조는 그러니까 뭐예요? 금속 노조예요. 근데 그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위 노조로 있죠. 단위 노조로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 노조는 아마 산별로 보건의료 노조의 지부 형태를 아마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위 노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노조. 거기에 독자적 노조가 아닌 그 하부 단위는 지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개별 그 기업별 단위 노조, 기업별 노조와 그 기업의 사용자 간의 교섭을 기업별 교섭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교섭인 거죠. 어떤 때,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별 노조는 어느 하나의 형태에 불과해요. 이것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산별 노조가 산별 교섭이 더 지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 그럼 이런 기업별 교섭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기업 간의 격차가 큰 경우에 기업별 교섭을 많이 하더라.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까요? 왜 기업별 격차라는 건 뭘 말하고 기업별 격차가 클 때 왜 기업별 교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는 이윤이 1인당 한 뭐라 그럴까? 1인당 매출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은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말이죠. 어떤 기업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임금에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그런 데서 만약에 그 산업이 공동으로 임금 교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 인상 2%, 뭐 5%? 그러니까 막 임금 인상 10%까지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죠. 큰 데는 막 이윤이 많이 나면 동기부여도 시킬 겸 10%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기업, 막 또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많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업 간의 차이가 클 때에 기업별 교섭을 한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잘 맞죠. 그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굉장히 크고 강하고 중소기업들은 약하고 이윤 상황이 좋지 않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별 교섭이 발달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어떤 노동자들 간의 연대, 유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업종별 그런 교섭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여기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그 대부분의 논의의 초점은 기업별 교섭과 산별 교섭 혹은 통일 교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교섭 형태에 대한 비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업종 수준으로 하느냐. 맨 처음에는 산별 교섭이 더 우세했어요. 자본주의 초기에. 왜 그랬을까요? 그 우리 노사관계 역사에서 맨 처음에 그 초기에 중요한 그 어떤 원초적인 그 기관은 길드거든요. 길드. 길드가
그 장인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어떤 이제 토대로서 이제 출발점 선상에서 작용을 했었는데 그 길드가 이후에 그 매뉴팩처링 그 대규모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크래프트 유니온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직종별 노동조합이 있을까요? 어떤 게 우리나라의 직종별 노동조합이죠? 예? 의사나 약사가 노동조합이 있나요, 근데? 의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자영업자여가지고 오히려 사용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교조. 전교조가 직종별 노동조합. 그러다가 그 후에 일반 노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업종을 막론하고. 왜냐하면은 매뉴팩처링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그 다양한 굉장히 광범위한 미숙련 노동자들이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단순 조립工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포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크래프트 유니언, 길드와 같은 그런 아주 뭐 교사 이런 전문 직종만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그 업종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사용자 집단이 교섭을 하게 되는 산별교섭이 초기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이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우리는 왜 기업별 교섭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 단체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 또 기업별 교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기업별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보통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산별 노조가 있어도 사용자가 이제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별 교섭으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그러니까 여기를 또 바기닝 파워를 말하는 거죠. 바기닝 파워. 어떤 노조가 바기닝 파워가 셀까요? 어떤 노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바기닝 파워는 쪽수, 조합원 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은 산별 노동조합이 사람이 더 많겠어요? 산별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비해서 교섭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파급력이 약하니까요. 하지만 이 그 산별 교섭에 비해서 기업별 교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은 제가 사용자들의 그 전략을 설명할 때 유연성과는 조금 다른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연성은 뭐냐면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데는 더 적게 벌었단 말이에요. 많이 번 데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임금을. 적게 번 데는 많이 줄 수 없고. 근데 그거를 산별 교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줄 수 있는 데와 적게 줄 수 있는 데에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기업별 교섭을 하면 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유연성이라는 거죠.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그러니까 변화의 필요, 어떤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교섭의 구조가 기업별 교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 조건 결정에서 개별 기업의 특수한 실정을 잘 반영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유연성을, 교섭의 유연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교섭, 여기 지금 그 교섭의 형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기업이 A기업 노조랑 B기업이 B기업 노조를 하는 것을 기업별 교섭이라고, 집단 교섭은 언뜻 보기에는 산별 교섭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개의 단위 노조들이 이에 대항하는 사용자 집단과 교섭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단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말해요. 밑에 보면은 노조가 상부단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상부단체가 없는 경우에 기업별 교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상부단체가 있다라도 이에 이임하지 않고 단위 노조가 결합을 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산별 교섭에서는 그
이제 그 산별 노조에 소속된 지부들이 동일하게 산별 교섭을 위임해서 산별 교섭이 단일하게 어떤 교섭을 하는, 그리고 단위 노조 그 산별 그 노조의 지부들은 일종의 하부 단체, 그 단위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서 구성이 되는데, 이 집단 교섭이나 연합 교섭에 있어서는 그 노조들은 스스로가 단위 노조인 거예요. 그 상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그때그때 마치 태스크포스 팀처럼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 교섭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으로 하는 것을 집단 교섭이라고 합니다. 단일한 구조와 단체가 아닌 연합 교섭 혹은 집단 교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 지역에 업종도 다른 다양한 회사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회사들끼리 서로 이번 단체 협상, 임금 협상을 공동으로 하겠다. 판교 테크노밸리 노동조합 이런 거 없어요, 그죠? 하지만 거기 단일 노조들이 모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인사 담당들이 모여서 같이 교섭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집단 교섭이다, 연합 교섭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년도에는 안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각선 교섭은 단위 노조가 소속하는 상부 단체와 그 다음에 각 노조에 대응하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각선 교섭이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별 교섭, 산별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것에 비해서 산별 교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별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산별 교섭을 하게 되면은 산별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세니까, 교섭력이 세니까 사용자 단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조합이 그럼 다시 헤쳐모여? 지부가 다 없애고 그냥 단위 노조들을 다 만들어? 그게 아니고 금속노조가 개별 사용자와 다 일일이 개별 교섭을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용자랑 현대자동차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금속노조가 뭐 동희 오토인가요? 그런 회사의 사용자랑 단체 교섭을 체결하고 이런 것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한다는 거죠. 공동교섭도 이와 유사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산별 노조가 그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지부 교섭에 산별 노조가 이렇게 참여하는, 이게 결국은 기업별 노조인데 거기에 산별 노조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하는 방식이 공동교섭이다. 통일교섭은 산별 노조, 연합체가 대응하는 산업별, 지역별 사용자 간 단체의 단체 교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우리처럼 기업별 교섭을 하는 것의 장점을 잘 알겠죠, 그죠? 근데 왜 유럽에서는 산별 교섭이 아직도 지배적일까요? 산별 교섭을 하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산별 노조를 만들고 유럽에서 힘이 강하니까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자 단체를 만들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산별 교섭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이 사실 전혀 없진 않지만은 제가 만나봤던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은 산별 교섭이 더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쪽수에서 나온다. 사람 수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사용자들에게 산별 교섭이 불리할 텐데 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산별 교섭을 선택하냐는 말이죠. 유럽의 컨텍스트에서. 왜 그럴까? 산별 교섭이 갖는 어떤 장점이 뭘까요?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어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 네. 네.
예. 예. 동일한 조건을 줄 수가 있다. 동일한 조건을 줄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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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동일하게 다 하니까 더 용이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결과 부분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교섭 비용을 절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의 비용. 교섭의 과정에서 드는 비용. 교섭의 비용. 인사부서를 컨택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는 교섭 중이라는 거예요. 교섭 중. 뭐 어떨 땐 막 거의 1년 내내 교섭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한 6개월씩 정말 교섭을 해요. 그러면 교섭만 하면은 뭐 다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교섭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섭섭한 거는 제 옛날 뭐 친구들은 제가 수업이 몇 개, 제가 이번 학기에 4과목을 하거든요. 4과목이 좀 많아요. 제가 그러면 3, 4, 12학점을 하니까 12시간을 강의하잖아요. 그럼 뭐 좋겠다 그러지. 12시간 하는 것처럼. 근데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강의 준비하고 또 뭐 성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상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강의 시간만 딸랑 이렇게. 교섭 시간만 딸랑. 근데 교섭은 이제 협상 이론에 보면은 협상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 뭐냐면은 준비라 그러네요. 준비. 태어날 때부터 교섭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좀 더 협상을 잘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환상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준비를 잘하게 돼. 그만큼 준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 이제 할 때도 팀에서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돼. 주어진 시간을 동일하게 주고 팀에서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만약에 개별 기업에서 단체 교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6개월씩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산별 교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위임하면 된단 말이지. 산별 교섭 차원에서도 물론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6개월씩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씩. 근데 기업별 교섭에서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못 타서 여기에다가 대표자들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위임받으니까 좀 더 걸린다고 쳐서 한 12개월 했다고 쳐봐요. 12개월. 그렇더라도 이런 한 10개 되는 기업들에서 6개월씩 걸리는 것보다 그 전문화된, 외부화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 봤을 때도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하면은 따르면 되잖아요. 그죠? 따르면 되잖아. 그러면 또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안 할까요? 우리도 되게 교섭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유연성, 기업 간의 어떤 격차의 유연성에 장점이 있지만은 그게 그 협상의 비용보다 더 중요할까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오해는 뭐냐면은 그러면 산별교섭은 예를 들어서 임금 이상 5% 하면은 전부 동일하게 5% 다 올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그러면은 독일에서도 멜체데스 벤츠랑 막 조그만 무슨 금속 가공하는 그런 한 20인, 10인 규모의 업체랑 임금 인상이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임금 수준이 동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메르체데스가 훨씬 더 많이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단체 산별 교섭을 해도. 5% 인상을 하면은 메르체데스 벤츠에서는 10% 더 준단 말이지. 프린지 베네핏을 더 많이 준다고. 왜? 5% 하는데도 왜 더 많이 자발적으로 줄까요? 그거를 워크카운실과 뭐 이렇게 같이 교섭을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들이 더 자발적으로 5% 이상을 준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금 지급 능력이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준다고요. 왜 줘요? 주는 어떤 그 레셔널한 어떤 그 합리적인 측면의 근거는 뭐예요? 왜 임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이윤이 더 많이 남으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이윤이 많이 남아요? 많기 때문에 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떡고물처럼 이렇게 너 돈이 너무 많아, 너 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적 보상을 더 많이 하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로열티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게 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그 직장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더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고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금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산별교섭은 전부 다 똑같고 그러니까 기업별 교섭은 막 천차만별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도 기업별 교섭도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어요, 많이. 사실은. 패턴화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은행에서 뭐 선발 뭐 국민은행이 5% 했다. 다른 데도 그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면은 산별교섭이 무조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중교섭을 한다면은 교섭 비용이 절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산별교섭, 지금 사실 이중교섭의 어떤 형태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문제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산별에서 5% 뭐 이렇게 이제 그 업종의 그런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기업에 가서 또 임금 협상을 하는 거야, 지부가. 금속노조가 하고선 그 다음에 금속노조 지부가 개별 사용자랑 또 임금 협상을 해. 그렇게만 하면 2번이지만 3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고 지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에서 하고 3중으로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산별교섭의 교섭 비용의 절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교섭으로 끝내야 되고 그 이후의 것은 사용자의 어떤 재량으로 맡겨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런 연구에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산별교섭을 하는 데가 기업의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 교섭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이걸 렌트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별교섭이 꼭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노동조합이 더 많이 임금을 쟁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산별 교섭은, 이 장점은 사회적 교섭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네이밍할 수 있냐면은 갈등의 외부화 또는 전문화, 이렇게. 저는 이제 맨날 외부화라는 표현을 이제 썼었는데, 이제 법대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법대 교수님이 되게 전문화가 더 맞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상당히 강한 권한이죠. 강한 권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강한 권한인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개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갈등을 가능하면은 전문화하거나 최소화해서 외부로 넘기는. 그 말은 뭐냐면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내부에서는 보다 이해 공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것이 어떤 이제 산별 교섭의 중요한 어떤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근거인 것이죠. 아까 단처 교섭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 이해 대립적인 측면, 어떤 배분적인 협상의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통합적인 측면, 공통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립적인 부분들을 외부화해서 산별 교섭이나 산별 노조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부에서는 그 갈등의 어떤 소지를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갈등의 소지 가능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종업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슈에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의 비용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이제 경영학의 가장 굉장히 파워풀한 그 중요한 전제가 제한된 합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합리적인 게 정제학에서는 뭐 이제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제한된 합리성, 만족해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의 불완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계약에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담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그 CCTV 보고 앉았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도 없고, 설사 모니터링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소지가 분쟁이 생겼을 때 또한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 전에도 협상을 하면서도 협상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의 다양한 거래 비용이, 협상 비용이 든단 말이지. 그 비용들을 외부화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갈등의 소지를 외부화해서 외부에서 그런 어떤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공통의 어떤 이슈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볼프강 슈트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 사회학자는 그 중간 조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중간 조직. 중간 조직.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주로 어소시에이션들을 말해요. 어소시에이션. 협회들이, 협회. 제가 초기에 그 역사할 때도 아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제 전부 길드가 없애버리고 독일에서 이제 길드가 남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길드 같은 것이 이제 중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법이 전부 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전부 기준들을 정하고 규제를 하고 직접 국민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근데 법은 추상적이잖아. 일반적이라고. 근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다 적용하기 사실은 무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조직들은, 다양한 협회들은 그 업종에, 그 상황에 나름대로의 규율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해요. 그것의 하나가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노동조합. 그리고 뭐 그 제가 봤던 데 뭐 발전협회, 발전노조, 그러니까 발전산업협회 있잖아요. 거기서 과당한 경쟁을 막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 부모님이 수지에 사시는데 막 보니까 한동안은 막 빵집이 막 한 거리에 막 3개, 4개씩 미용실이, 그 무슨 남자들 머리 짧게, 그러니까 싸게 깎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막 편의점이 막 3개, 4개씩 있으면서 굉장히 과당한 경쟁을 하고 망하고 다시 세우고 망하고 다시 세우고. 근데 이제 협회가 스스로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중간 조직들. 그래서 뭐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서야 편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협회의 스스로의 규약으로 정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법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은 너무 다양하니까 그것에 다양한 중간 범주들을 묶어주는 어떤 중간 조직들의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떤 독일 자본주의의 어떤 합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 어떤 타당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도 협회가 굉장히 약하죠. 다양한 무슨 협회들이 하면 거의 이제 뭐 좀 폄하하면 무슨 복덕방처럼 옛날 그냥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이권만 이렇게 하지, 규율하고 더더군다나 교육까지 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